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 때문에 서식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사냥을 위해서 업조인, 환경단체, 동물권단체, 연극인, 정당이 함께 모여 오랜 시간 준비해온 설악산 사냥이 제기한 케이블카 중지 소송 모의 법정이 오늘 이곳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의 법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 신청과 배심원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신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모의 법정을 방청하러 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P&R의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설악산 사냥을 원고로 한 소송은 현재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천연 보호구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문화재 현상 변경을 허가한 문화재 청장을 상대로 사냥과 그 사냥 수변인이 원고가 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물은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소송에서 주장할 능력이 없다는 기존 판례와 그 국내 사법 체계로 인하여 실제 소송에서는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원고들에게 소송 비용을 먼저 내라는 재판부의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고 첫 변론기일에서 더 이상의 주장과 입증 절차를 진행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종결돼서 내년 1월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물의 권리와 소송 능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보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사냥이 직접 자신을 변론하고 시민들이 판정에 참여를 하는 연극 형식의 모의 법정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의 법정은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원고와 피고의 법적 공방, 그리고 시민 배심원단의 평의와 판결, 그리고 재판부의 최종 선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이 모의 법정이 실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P&R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냥이 제기한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 중지 소송 모의 법정의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이 들어오십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네, 모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2018 11월 17일 창비지방법원 특별재판부 보호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 가압 1호 사건 원고와 원고들이 출석하셨습니까? 네,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설악의 변호사 서욱화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피고와 피고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주식회사 안피고 그래서 케이블카 대표 김영영 출석했습니다. 네, 피고들인 법무법인 자본의 변호사 최규홍 출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심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배심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원고 측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와 주장 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원고 사냥들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피고는 원고 사냥들이 살고 있는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고 사냥들을 비롯한 멸종위기종 동물들의 생존권이 위협되고 있고 설악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훼손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원고 사냥들은 본래 살던 서식지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에 근거해서 피고의 공사 행위 중지를 청구하기 위해서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피고 대리인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진실해 주십시오. 네, 재판관님, 그 원고 사냥들은 당사 능력이 없습니다.
가사 원고 사냥에게 당사 능력이 있는다 하더라도 원고 대리인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사냥으로부터 이러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을 수 없으므로 대리인들의 소송 행위는 무권 대리에 해당하고 특히 오색 대청 등산로 인근 설치되는 이 사건 삭도로 인하여서는 원고 사냥들의 피해가 더 가중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냥이 과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배심원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당사자 능력이다. 자기의 능력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또 그 소송상의 법률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쉽게 말하면 소송법상의 권리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사건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배심원들의 이해를 편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쟁점별로 나누어서 변론과 증거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쟁점인 사냥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홍보 대리부터 변론해 주십시오. 네, 변론을 하겠습니다. 사냥에 대한 소송을 한다면서 당사자인 저 없이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겁니까? 당연히 당사자인 제가 이 소송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 좀 진정하세요. 우선 본인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왜 본인이 지금 당사자로 재판에 참석해야 되는지 설명부터 좀 차근차근 하시죠. 재판장님, 설악 5세계 케이블카가 생기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게 과연 누구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바로 저희 사냥일 겁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멸종 위기, 이건 저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요. 재판장님, 설악 5세계 케이블카가 생기면 우리 집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다니게 되면 그 소음과 진동들 때문에 전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재판장님, 만약에 누군가 재판장님 집 위에서 망치로 두드리고 기계 소리를 내고 진동 소리를 낸다면 거기서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요즘 인간 세상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일어난다고 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설악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질 거기 때문입니다. 이건 바로 만일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 들어와서 문을 부시고 창문을 띄고 베란다를 파헤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라고요. 재판장님, 만약에 재판장님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라도 가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넓은 설악산에 다른 데 살 곳이 없냐? 이렇게 묻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 사냥은 탁 트인 전망과 높은 암릉지대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지형은 설악산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에는 다른 동식물들과 많은 사냥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고요.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우리가 있긴 하네요. 근데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 사냥씨? 저는 설악 5색에 살고 있는 뿔이라고 합니다. 뿔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그래요, 뿌리 씨. 그런데 동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죠? 아, 제가 설악 5세계 케이블카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인 박그림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아니, 박그림 선생님께서 자주 케이블카 반대 시위도 나오시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주 생태조사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변 동식물들에게 물어보니 설악에 케이블카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설악을 묵멸하게 파헤쳐 놓을 거라는 것도요. 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동물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천성산의 도룡뇽, 황금박쥐,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 토끼, 미국 그레엄산의 붉은 다람쥐 등 정말 전국 방방곳곳, 해외 곳곳을 정말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모든 동물들이 저한테 임무와 말하기를 저한테 권리라는 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이라는 걸 한다고요. 마침 박그리 선생님께서 저에 관한 소송을 한다길래 제가 이렇게 직접 오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인간의 말을 할 수 있게 됐는지 모르셨죠? 예천에 석송령이라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나무인데, 믿으실진 모르시겠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그 소나무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인간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솔방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솔방울을 저처럼 이렇게 위험에 처한 동물들에게 나눠준다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석성령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솔방울을 받아오는 길입니다. 원고대리, 지금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장님, 아쉽게도 그동안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이렇게 물건 소송에 있어서 동물들이 직접 말을 할 수 없고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변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의 당사자 능력이 계속 부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이렇게 사냥 뿌리가 본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냥 뿌리를 재판정에 참석하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 소송 사건은 물론 향후 소송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사자로 소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대리,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차장님, 지금 원고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판례 법리를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법원에서는 자연 사냥을 포함한 자연물 자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원고 뿌리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송은 각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를 보호하는 법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인간들은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당신들 법에 지정되어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천연기념물입니다. 그건 제가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지위가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당신들 법에 저를 꼭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그런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변호사님, 저를 좀 변론해 주십시오. 뿌리씨, 지금 원고 대리인에게 소송 이행 의사를 밝히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송의 당사자가 사냥인 것은 확실하니까 사냥 기준을 오늘 원고 당사자로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 좀 많이. 그럼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 먼저 원고 대리인 법리적인 주장이 좀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원고 뿌리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고 뿌리는 사냥으로 인간이 아닌 자연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법원에서는 자연물에 대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06년 도롱뇽 사건과 2007년 황금박쥐 사건이 있습니다. 2006년 도롱뇽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도롱뇽의 당사자 능력에 관해서
자연물인 도롱뇽이나 그를 포함한 자연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해석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2007년 청주지방법원 이 황금 박쥐 사건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법원 태도의 문제점은 자연물의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 국내법 일부와 관습법에서만 그 근거를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국제조약이나 국내법 중 특별법 그리고 조리에 의해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국내외의 자연물과 자연의 권리 능력 인정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뿌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냥은 현재 세계적으로 희귀한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특히 사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한반도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바위나 나무가 빽빽한 산림지대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특히 지금 피고 대리인께서 원고 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사냥은 우리나라가 1993년부터 가입하고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보호받고 있는 멸종위기종입니다. 또한 국내법상으로도 이 야생생물법과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고 뿌리는 국제조약이나 국내 특별법에 따라서 당사자 능력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냥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고 뿌리 같은 경우에는 북부 소개체군으로서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사냥 중에서도 남부에 있는 소개체군과는 유전자 구성이 다른 특별한 소개체군입니다. 또 이 사냥은 설악산 중에서도 설악산 전체 부분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적이 매우 드문 내설악 황철봉 부근에 소수의 개체만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고들이 건설하고자 하는 이 사건 케이블카 사업 구간의 경우에는 사냥들이 살기 아주 좋은 높은 서식지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이 뿌리를 비롯한 사냥들이 많이 서식하고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 케이블카 사업 구간에는 사실 사냥 이외에 다른 법정 보호 동물들도 살고 있는데요. 사기나 담비, 수달 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뿌리 같은 이 사냥의 경우에는 저 사기나 담비, 수달보다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습니다. 사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동 반경이 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케이블카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나 진동이 이런 수반되는 건설이 시작된다면 이 안 그래도 좁은 행동 반경에서 자신의 서식과 번식 활동이 굉장히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에서 자연물의 권리 능력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9년 하와이의 희귀새 파리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와이 주정부가 파리아라는 희귀새의 서식지에서 사람들의 사냥을 허용하기 위해서 야생 염소와 양 개체를 유지하는 결정을 했는데요. 이때 이 환경단체는 이 파리아 새와 함께 공동으로 원고가 돼서 이런 주정부의 결정은 파리아의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는 행위다 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이 파리아는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근거한 멸종위기종이고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지닌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률상 지위를 갖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996년 캘리포니아 바다새오리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평양 목재 주식회사가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숲을 벌목해서 벌목할 계획으로 벌목 허가를 받았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도 이 환경단체가 멸종위기종인 바다시고리와 함께 공동 원고가 돼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도 이 바다새오리는 아까 전에 봤던 판시와 동일하게 보호받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신의 권리로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하나 더 가는데요. 자,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인도의 우타라칸드 법원에서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에게도 권리 능력을 인정하기도 했고, 이 뉴질랜드에서는 비단 동물뿐만 아니라 강에 대해서도 모든 권리, 권한, 의무, 책임을 지닌 합법적인 사람으로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 원고와 같은 사냥 같은 이런 자연물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1972년에 시에라 클럽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다들 많이 아시는 이 월트 디즈니사가 계곡에 리조트 시설을 세우려고 했던 사건인데요. 이때 환경운동단체는 이 리조트가 건설되게 되면 파괴될 위험에 처해진 나무, 바위, 야생동물을 원고로 해서 소를 제기합니다. 이때 당시 이 사건 소는 사실 기각되었지만 이 소수 의견을 말한 대법관 윌리엄 더글러스 판사는 이렇게 판시합니다. 자연의 생태적 평형을 보호하기 위한 현 대중의 관심은 자연 및 자연물이 자기 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이 윌리엄 더글러스 판사가 인용한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자연물에게 법적 권리성을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해 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간략히 번역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권리의 소유자로 인식되어 온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다. 법의 세계는 비인격적 권리자들로 가득 차 있다. 재단, 법인, 합자회사, 한명회사, 국가, 또한 오래전부터 법적 존재로 인정되어 온 선박이 그 예다. 나는 숲과 바다, 강, 자연에서 살아가는 이른바 자연물과 자연환경 그 자체에 법적인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진지하게 생각한다. 자연물이 멸종 위험에 처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그 자연물을 지키고자 하는 자가 법원에 자연물에 대한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국가나 회사 같은 사람이 아닌 비인격적인 존재가 법적인 권리를 가지듯이 자연물도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인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자연물과 그 자연 그 자체에 대한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자연이 자신의 보유한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격이라는 것은 한 사회의 관념과 선택의 문제이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초에는 사람이 아닌 회사가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냐며 치열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지금 자연, 그리고 자연에 서식하는 이런 야생 생물의 생존권이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고 대리인은 국내에서 자연물의 권리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이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을 보시면 이곳에는 생물 다양성이 그 자체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자연에 대한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또 국내에 이미 입법된 이 야생생물법에서도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법적 의무로 되어 있고 특히 이 야생생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야생생물보호법은 이 자연의 이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국내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저희 원고 뿌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야생생물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멸종 위기 생물이고요. 또 국내 문화재보호법에서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원고 뿌리의 권리 주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지금 원고 대리인은 국내에서 이미 자연물에 대한 권리 주체성이 인정되었다는 사례로 경북 예천에 있는 소나무 석송령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소나무의 이름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그 등기부 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자연물인 식물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뿌리와 같은 사냥에 대해서도 소송에서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 대리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예, 정말 지금 제출된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1927년도면 일제시대 때입니다. 일제시대 때 석송령 나무한테 뭐 소유권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국내에서는 식물이나 동물한테 권리를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자꾸 보호를 한다는 것과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혼동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화재보호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신라궁과 남대문이 보호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권리주체라고 한다면 남대문 화재 사건은 남대문을 살해한 행위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피고 대리인이 말씀하셨지만 일제시대 때 뭐 실수로 기입되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그 등기부상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분명히 그 권리 능력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네, 배심원들은 등기부 등본 참고하셔서 사냥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 또 빨리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네, 원고 측에서는 미국에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었던 그레엄산 붉은 다람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피고 의견 있습니까? 아니, 뿌리도 지금 당사 능력을 다투고 있는데 미국 다람쥐를 증언을 증거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 없는 재판을 희화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원고 대리, 외염산 붉은 다람쥐는 소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방금 사냥이 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석송령의 신비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레엄산 붉은 다람쥐 또한 이 신비의 열매를 먹고 인간 말로 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그 진술을 녹화한 영상입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도 영상을 봐야지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하시죠. 안녕하세요. 먼저 직접 출석하지 못한 점 설악산 사냥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의 그레엄산에 살고 있는 붉은 다람쥐입니다. 전 그레엄산 3000m 고지대 전나무 숲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레엄산 일대와 그 주변에는 우리 붉은 다람쥐 형제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개발 사업들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마침내 인간들은 1960년대에 우리가 완전히 멸종됐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아주 소수만이 그레엄산 고지대 전나무 숲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우리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인간들이 우리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어요. 그레엄산과 고지대 전나무 숲은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레엄산에 대형 천체 망원경들로 가득 찬 대규모 천체 물리학단지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1980년대에 세워졌어요. 우리 집 한복판에 대형 천체 망원경이 들어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죠. 그것도 천체 물리학자들의 연구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의 도움을 받아서 천체 망원경 건설을 중단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멸종위기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 서식지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 단지를 건설하려는 아리조나 대학과 미국의 산림청은 이 조항을 어긴 거고요. 이 법률이 지켜지지 못하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건 바로 우리 붉은 다람쥐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미국 연방법원에서 우리를 소송의 원고로 인정해줬어요. 물론 천체 망원경 건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우리의 피해를 우리가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권리를 가진 한 주체로 말이에요. 설악산 산양이 저희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동물들을 보호하자고 만든 인간의 법률만 잘 지켜도 이런 일은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도 이런 법률이 있겠죠? 그렇다면 제대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인간들이 상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동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설악산 다람쥐 사촌 형제들에게 안부 인사를 보냅니다. 사냥들 좀 잘 부탁해. 사냥 화이팅! 이상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피고가 진행하는 공사와 같이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인간 편의에 따라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파괴해도 지금까지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우리 법원은 당사자 능력을 부인해 왔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설악산 산역뿐 아니라 미국에 사는 그리엄산 붉은 다람쥐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미국 연방법원에서 당사자 능력, 그리고 나아가서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당시에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법률에 따라서 보호받는 종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태에서도 이를 법정에서 다투지 못한다면 그들의 당사자 능력을 부인하는 명시적 규정도 없고 현행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이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원고 대리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뿌리를 포함한 사냥들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반론했습니다. 예, 집사님 지금 원고 대리인과 미국의 붉은 다람쥐의 얘기는 미국 법률에 의한 법적 근거를 지금 도외시하고 권리 능력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멸종위기종보호법 제1532조 13호와 1540조 D호에 의했을 때 미국의 경우 멸종위기종의 보호처를 즉 서식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any person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규정이죠. 미국 경우에는 그 규정 때문에 환경단체가 자연물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미국 법원이 물론 자연물을 원고 대상에 기재한 것은 맞지만 또 다른 판례에 의한다면 사실상 미국도 자연물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다면 우리 법원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멸종위기종 보호법과 같이 누구나 그 서식처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국내법입니다. 국내법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 뿌리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상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 권리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51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당사 능력, 소송 능력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사소송법에서는 원고 뿌리와 같이 자연물의 당사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을 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제3조가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생존한 동안 원고 뿌리는 법률 문헌상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헌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원고 대리인이 주장하신 생물 다양성 협약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효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보호를 하자는 것과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률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권리를 부여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건 분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원이
입법을 창설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원고 대리인과 미국 다람쥐가 얘기했던 권리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똑같이 하와이 파리아 사건이 1988년이었습니다. 3년 뒤에 하와이 까마귀 알라라에 대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같은 연방법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겠습니다. 원고가 이때는 알라라가 되겠죠. 원고 알라라가 인용하는 어떠한 사건에서도 피고는 재판을 제기한 종의 적격 및 그들 종을 원고로서 표기한 사실에 대해서 타당성을 다투지 않았다. 즉 그 사건들에서는 피고 측이 원고 적격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도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더욱이 어떠한 사건에서도 종이 유일한 원고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다. 즉 이 사건처럼 원고 뿌리만이 원고가 된 것이 아니라 시라클럽과 같은 환경단체가 자연물과 함께 원고로 나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용한 사건에서 당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직접 지지한 것이 아니다. 즉 하와이 까마귀 알라라 사건에서는 연방법원이 자신이 3년 전에 판단했던 하와이 파리아 사건에서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방법원은 당 법원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7조의 시향 및 멸종위기종 보호법 제1540조 지향에 명백한 문헌이 자연물인 알라라가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멸종위기종 보호법 제1532조 제13호에서 정의하는 in, person 결국 멸종위기종의 설치를 파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의미합니다. 거기에서도 그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7조 시향에 미성년자, 무능력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라라를 각하시켰습니다. 즉 미국도 원고 적격 관련해서는 법률상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자연물이라고 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심원들께서는 위에서 본 석성면, 경기고등권, 그리고 거리암산, 혹은 다람쥐 영상, 그리고 원고 피고 대리인 아까 임대적으로 주장한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이 사건 사냥 뿌리에게도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달리 더 이상 주장할 내용이 없으면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대리인 그 사건 설악산 노색 케이블카 공사를 중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대변해 주십시오. 이 사건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요약해보면 아까 당사자 능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냥은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핵심적인 서식지는 설악산이고요. 이 사건 오색 케이블카, 지금 피고가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케이블카가 주요 서식지이기 때문에 이때 케이블카가 생기면 사냥이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케이블카가 생기더라도 사냥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냥의 생태적인 특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 원고 뿌리를 포함한 사냥들은 멸종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 도면이 설악산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직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 케이블카가 지어진 그 노선입니다. 설악산은 온대 중부의 대표적인 원시림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고봉인, 대청봉에 있는 눈잣나무, 눈주목 등 남한에선 찾아보기 힘든 북방 고산식물 군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부분에 기암절벽이 발달해 있어서 산악형 동물의 서식 환경으로 매우 적합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냥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설악산은 문화재법상 천연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IUCN의 카테고리 1A 등급에 해당하는데 1A 지역이라는 것은 엄정자연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카테고리 6개 유형 중에 가장 엄격하게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지역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중에 핵심 지역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태 연구 등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만 어떤 설치라던가 출입이 허용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 사냥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케이블카 상부 가이드 타워 그리고 상부 정류장 사이에 1년 미만의 새끼 사냥이 어미 사냥과 함께 다니고 있는 것이 무인 카메라로 촬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대상지에서 사냥 새끼들의 배설물이 발견되는 등 이 사건 공사 부지는 사냥의 주 서식지, 즉 그리고 번식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을 보면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확인이 되면 그 사방 750m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지는 사냥의 주 서식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작성한 그 2011년 연구 실적 보고서, 사냥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이 정밀조사 지역을 표기한 지도를 분석해 보더라도 지금 빨간 점으로 그려져 있는 점을 보시면 이 사건 케이블카 공사 구역 안에 사냥들이 저렇게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케이블카 노선 3.5km입니다. 이 중에 57%에 해당하는 2km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냥의 주 서식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지주, 케이블카의 지주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노선 인근의 사냥의 서식지, 아까 말씀드렸던 배변이라거나 사냥 새끼가 어미와 함께 다니는 모습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케이블카 노선이 사냥의 주 서식처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주 서식지에 살고 있는 사냥들의 생태적 특성을 보면 사냥의 활동 반경은 굉장히 좁습니다. 당사자 능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km 반경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설악산 사냥 같은 경우에는 0.8km의 반경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냥들보다도 훨씬 활동 반경이 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설악산이 이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악산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러면 사냥들이 설악산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서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피고께서 반박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 반경에 비추어서 보면 굉장히 독주골, 암벽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는 사냥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가 진행될 경우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케이블카가 위아래로 계속해서 이동할 경우에 그 소음이나 진동, 캐빈 이동이 사냥의 생존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런 것은 바로 섭식행위에 부적당한 곳이다. 해서 사냥들이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지역을 회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 사냥의 서식지가 상실된다라는 뜻이고 서식지가 상실된 개체는 번식과 그런 개체군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는 사냥의 결정적인 멸종 위기 위험에 처할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박하게 중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혹시 이 주장 내용과 관련해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IUCN에서 사냥이 적색 목록의 평가 범주, 취약 등급에 해당하는 종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냥은 지금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종으로 종의 보전을 위한 관리와 노력을 통해서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 주장 내용과 증거에 관해서 반론해 주십시오.
예. 지금 원고 대리인의 주장 요지는 이 사건 5세 케이블카가 공사가 중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냥의 서식처가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생존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오른쪽은 이제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지도이고 거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삭도 예정 구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등고선상에 있는 표시가 즉 똑같이 삭도의 구간이고요. 거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색에서 대청으로 올라가는 기존 등산로입니다. 보시다시피 3번 지주와 4번 지주, 즉 4번 지주에 붙어 있으면서 오색 등산로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일출 전 2시간, 일몰 후 2시간까지 추계 산불 예방 기간을 제외하고는 등산객들이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오색 삭도와 등산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편과 우편이 사냥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독주골과 설악골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현재 오색 삭도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르고 내리는 오색 등산로로 인해서 사냥들의 서식처는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등산로를 인접해서 설치되는 이 삭도만 가지고서는 추가적인 사냥들의 서식처 파괴는 있을 수 없고 차라리 삭도가 건설된 이후에 저 오색 대청 등산로가 없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사냥들한테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고 측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원고들이 추가로 증거나 증거 신청이 있습니까? 네, 그 사냥의 특성과 케이블카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냥 연구를 하신 전문가 박그림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박그림 증인이 그 사냥 피해를 증명하는 데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좀 설명을 좀 더 주시면. 네, 그 박그림은 1992년에 설악산으로 이주를 해서 설악산 환경 훼손을 고발하고 희귀동물을 보호하고 모노레일을 반대하고 설악산 세계 자연유산 등록을 추진하면서 또 남설악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위 등의 활동을 한 그런 설악산과 사냥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의 연구 활동을 좀 보시면요. 2000년에 사냥 똥을 먹는 사람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과 녹색연합이 함께 현지 조사를 토대로 2003년 5월경에 사냥 서식 실태 조사 및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때 선임 연구원으로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공단 설악산 사무소는 2005년 12월경에 설악산 국립공원 자연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때도 역시 사냥 분야 조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너무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활동을 하셨고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냥, 설악산의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지금 오늘 이 법정에 나와서 하는 진술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을 인정받을 만큼 전문성을 갖춘 분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그 활동 자료를 입증하기 위해서 박그림의 활동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박그림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박그림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자, 그럼 증인석으로 나오시죠. 증인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요? 1948년 3월 4일입니다.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적조시 정동국기 38호입니다. 등록 기준지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 마포구 노산동 31번지 79호입니다. 자, 증언을 하기 전에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에는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할 경우에는 헌법 제152조에 따라서 위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법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하기로. 네, 증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원고 대리인 증인 신문해 주십시오. 네, 증인 먼저 증인의 현재 직업은 무엇인가요? 환경활동가입니다. 네, 증인은 앞에서 원고 대리인이 소개한 활동들을 하면서 수십 년간 사냥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냥은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217호 동물로서 남한의 약 700에서 800개체, 그 중에 특히 설악산에 최대 약 251개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설악산은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주요 서식지 중 하나고, 특히 이런 서식지와 그 서식지의 구성 요소에 대한 해석은 마땅히 보수적인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네. 연간 분포 자료로 파악한 사냥의 활동 범위 영역은 평균 약 1제곱킬로미터 내외로 나타나고 있죠. 네. 네, 특히 이 설악산 사냥의 활동 범위 영역은 0.88제곱킬로미터로 월악산이나 울진 사냥의 활동 범위 영역보다 다소 좁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악산 사냥의 활동 범위 영역은 사냥의 몸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좁은 편으로 이주성 종보다는 상대적으로 특정 서식지에 대한 집중도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냥의 분포는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이 사건 케이블카가 건설되는 대상 지역인 남설악 5세 끝천 구간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에 이 설악의 조사 좌표가 다량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사 좌표가 다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약 24개에서 36개의 개체로 추정되는 사냥들이 이 남설악 케이블카 대상 지역인 5세 끝천 구간에서 매우 조밀하게 집중되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2015년 양양군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세 끝천 구간과 약 300에서 600m 떨어진 곳에 독주고 능선과 계곡, 설악 부분에서 사냥의 배설물과 족적이 많이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상 지역이 그러니까 사냥의 서식지기는 하나 주 서식지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사냥의 활동 범위 영역이 평균 약 1제곱킬로미터 내외로 아주 작고, 특히 설악산 사냥은 그 활동 범위 영역이 1제곱킬로미터보다 더 작게 나타나고 있고, 이 대상 지역 동서로 활발한 서식지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사냥의 아주 어린 개체가 촬영 자료로 보여짐으로써 그 사냥이 그곳에서 번식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냥의 경우에는 주서식지와 부서식지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이 주서식지와 부서식지의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상 지역은 주서식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리고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그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인간의 활동이 발생하면 야생동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연구원으로서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어떤 동물의 생물학적 측면 중에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느냐가 관건인 것이지, 인공적인 요인이 개입되는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이 된 과학적인 내용이죠. 네, 케이블카로 인해서 사냥의 개체수가 실제로 감소하거나 또는 사냥의 생물학적 측면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사례 중에 증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사례가 혹시 있나요?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냥과 같은 유적이 있면서 사냥지역에 서식하는 알프스 사냥을 대상으로 케이블카로 인한 영향을 조사한 폴란드의 연구가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본 주제와 일관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1936년부터 이미 설치된 케이블카를 2007년에 리모델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설치 후 사냥의 집단 크기가 감소했고 사냥의 케이블카 정류장, 지주, 리프트 등의 인프라 시설로부터 유지하는 거리가 증가했습니다. 관찰되는 어린 개체수의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전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는데 이스라엘의 산악지대에 서식하는 야생 염소 근현종인 아이벡스는 관광객 수가 높을수록 먹이의 지유 뒤에 안전 등을 이유로 포기할 때의 잔여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이의 지유비가 높았다. 또한 캐나다의 산지에 사는 4종류의 유제류 중에서 3종류가 방문자가 많아지자 낮은 출현 빈도를 나타냈습니다. 노르웨이 산지에서 발견되는 야생 술록은 사냥들이 찾는 기지 주변 5km 내로는 접근하지 않고 암컷은 10km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이미 익숙한 아르헨티나의 관악포도 방문객의 수가 어느 선을 넘어서자 출현 빈도가 낮아졌습니다. 종에 따라 생태와 습성은 상이하지만 단순한 보행자의 증가와 같은 인공적인 요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일관된 경향이 발견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증인이 이야기한 이제 사례들의 요점은 결국 케이블카 설치 이후에 사냥들은 아주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이미 보행자가 지나다니던 길에 서식하던 사냥들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행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냥에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추가적으로 발견된다는 취지인데요. 결국에 그럼 이 사건 케이블카의 설치도 우리 설악산에 살고 있는 사냥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증인의 이유를 증인의 그 전문 지식에 비추셔서 조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인공물과 인공시설물과 인간 힘의 증가를 포식 위협의 증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경계 활동과 스트레스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케이블카 노선상의 주변 지역은 그 자체만으로 보면 훼손 면적이 아주 넓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냥 및 다른 야생동물들은 더 이상 섭생 행위를 하기에 부적당한 것으로 인식하여 회피함으로써 사실상 서식지 상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서식지의 사실상 축소는 나머지 서식지의 과용이나 과밀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장기적 발전에서 번식과 개체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카의 건설 과정에서 생기는 훼손, 소음 및 인간 활동의 증가에 대한 고려는 별도로 또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주시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총대리인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예,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케이블카가 지상 몇 미터 높이에 설치돼서 운영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가장 높은 지주가 57m라고 알고 있습니다. 57m. 57m면은 한 20층 높이 정도로 케이블카가 운행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 못했습니다. 지금 피골 쪽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케이블카 5색 구간에는 5색 대청 구간의 등산로가 이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많은 등산객들이 등산과 하산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전문가로서 한번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사냥에 대한 전문가로서 증인은 등산로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사냥이 이를 회피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등산객들을 위한 사냥의 회피는 명확한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설악산 같은 경우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산불 예방 방지 기간으로 입산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때 조사를 들어가면 등산로에서도 사냥 배설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이 안 다닐 네, 때는 그렇습니다.
서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2-2형 묻겠습니다. 자, 등산로를 통해 사람들이 대청봉을 오르내리는 시간은 가장 빠른 게 일출 전 2시간부터 입산이 가능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산은 일모로 2시간까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피고가 설치하는 케이블카는 일출 후 일몰 전에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장들은 케이블카 운행과 무관하게 이미 등산객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지 케이블카 운행다고 해서 피해를 추가로 입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케이블카 노선은 등산로와 겹치지 않습니다. 지금 등산로와 겹치는 부분은 3번과 4번 지주 사이에 짧은 구간만 케이블카 노선과 겹칠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지금 등산로와는 무관하고요. 그곳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사냥들은 그 서식지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4번 구간부터 끝천 구간까지를 지금 말씀하신 네, 거겠네요. 네, 이제 상황 진행하겠습니다. 2-4 묻겠습니다. 그 전문가로 판단하실 때 그러면 등산로로 인한 사냥 피해가 많은가요? 아니면 케이블카로 인한 사냥 피해가 많을까요? 케이블카 노선에서는 등산로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케이블카로 인한 사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등산로에서도 케이블카가 늘어진다고 해서 등산로가 지금 설악산의 경우에는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산로와 케이블카가 중복돼서 그 지점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이고 케이블카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삭도가 설치된 후에 오색 대청 등산로 구간이 폐쇄된다고 한다면 사냥의 서식처 조건은 더 좋아지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보대리님 혹시 제주신문을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대리님 예, 없습니다. 증인 네, 한번 확인차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악산은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주요 서식지 중 하나이며 서식지와 구성 요소에 대한 해석은 마땅히 보수적인 경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사냥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종이고 1217호 지금 지정을 해서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존을 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설악산 자연보존지구 내에 어떤 시설도 해서는 안 되는 지구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그리고 거기에는 설악산 최대 서식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산양 서식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법적 제도가 엄정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럼 증인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수용하겠습니다. 네,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사냥 형제를 위한 외침. 50여 년 전 사냥 형제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드디어는 내 삶을 바꾸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졌으리라 여겼던 순간이 가끔씩 불현듯 떠올라 내 삶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끝내는 사냥 형제가 사는 설악산 원조교로 옮겨와 그들의 삶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한겨울에 추위도 있고 눈에 짙은 발자국을 쫓으며 사냥 형제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던 설악산에 기대어 살면서 온몸으로 들여다본 설악산은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했고 그 아픔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절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냥 형제의 상토를 마구 드나들었고 생명을 빼앗는 인력이 끊이지 않고 벌어질 때의 절망감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사냥 형제를 찾아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인력 속으로 보았을 때 치밀어 올랐던 분노는 지금도 사기기 힘듭니다.
올무에 걸려 썩어가고 있는 사냥 형제의 목부에 걸려있는 수주를 끊으며 다짐하곤 했습니다. 사냥 형제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어떤 것도 사냥 형제의 살아갈 권리를 막을 수 없다. 설악산 어머니와 사냥 형제를 누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까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사냥 형제를 만나러 산을 헤매고 다니다 코끝에 매달리는 사냥 똥냄새에 가슴이 설렜던 순간들이며 우연히 마주쳤을 때 온몸을 타고 흐르는 천율은 생명의 경이로움에서 비롯되는 야생의 당당한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말로 드러낼 수 없는 그 순간 사냥 형제와 하나가 되는 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사냥 형제의 털빛과 순한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삶을 볼 뿐입니다. 만남의 순간은 영혼처럼 느껴져 사냥 형제가 돌아서면 오랫동안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경심은 생명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다고 여기집니다. 존경심은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그들이 살아있음을 고마워하는 것이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러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사냥 형제도 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와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사냥 형제와 우리가 다르지 않고 우리들의 삶도 자연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오랜 세월 대를 이어 그곳에서 살아왔고 살아가야 할 사냥 형제들의 삶터를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땅을 강제 수용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냥 형제는 우리들에게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았으며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 태어났고 자라서 짝짓고 새끼기며 대를 이어 살다가 이 세상을 건너가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자리를 피해주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삶을 폭력으로 짓밟고 그 땅을 차지하고 보호구역에 가둬놓는 일보다 더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들의 폭력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사냥 형제를 우리와 같은 생명으로 바라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의와 넘치를 감추는 것은 우리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냥 형제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더불어 누려야 할 자연유산이며 국립공원입니다. 그 가운데 자연보존지역으로 어떤 것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들 스스로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냥 형제이 어떤 법적 지위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땅 주인이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과 더불어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천연기념을 210초 멸종위기 종 1급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사냥 형제의 삶이 바뀌지 않은 까닭은 우리끼리의 일일 뿐 사냥 형제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냥 형제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로부터 비롯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있음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자연 속에서 야생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자연 속에서 야생의 흔적조차 볼 수 없다면, 자연 속에서 생명은 사라지고 나만 살아있다면, 자연 속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와 다른 생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주어질 끔찍한 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촘촘한 생태 그늘 속에서 사냥 형제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그가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들의 삶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냥 형제는 법적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며 그렇게 해달라고 사냥 형제에게 물어야 할 일입니다.
사냥 형제는 달거워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미 이대로 세상이 오래갈 수 없음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간이라는 종의 멸종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영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올미에 걸려 죽어가던 사냥 형제의 눈에 비춘 하늘은 푸른 하늘이 아니었고, 그가 그렇게 끊고 싶었던 소주로 지금 우리들의 목을 옥죄는 환경 재앙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냥 형제에게 우리들의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존경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발 우리가 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와 같은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받아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으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를 휘감아오는 이 뜨거움, 사냥 형제에게 달려가 와라 끌어안고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같이 즐겁게 살자고 고백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냥 형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맞아줄지 그려봅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나를 바라보고 어서오라는 울음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나를 촉촉하게 젖은 눈망울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냥 형제의 쉼터인 바이블에서 서로 끌어안고 하룻밤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올 때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망부석처럼 서서 벌써 그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빕니다. 사냥 형제를 우리와 같은 존재로 인정해주기를 빕니다. 사냥 형제가 우리와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냥 형제가 있으므로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생명에 대한 예경심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 일은 사냥 형제에게 법적지를 인정하는 데서 필요되기 때문입니다. 사냥 형제가 이 자리에 왔다면 자연이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고 했던 시애틀 주장처럼 깊은 울리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사냥 형제를 대신하는 저의 얕은 생각들이 재판님께 현명한 판단을 위한 말로 들렸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급기구 추가로 주장하시거나 신청할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생존에 대한 변론과 증거 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들이 평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험 기고 측 최후 진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가 측 최후 진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부 그리고 오늘 이 재판에 참여해주신 배심원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동물을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런 행동이 지금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는지 반드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진행되는 각종 사업들 그리고 그 사업이 자연을 마구 파헤치더라도 그동안 우리 법원은 인간의 이익만을 고려한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 안에서 동물들이 그리고 자연이 같이 좀 살자라고 외쳐도 우리 법원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법적인 권리가 없다라는 이유로 항상 이들의 주장을 외면해 왔습니다. 심지어 여러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이들의 대리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동물이 이들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그 의사를 확인한 바 없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외면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저는 심히 의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도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들이 사용하는 다른 표현 수단을 통해서, 심지어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몸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바로 생명이었고 자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 아니면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우리들에게 사냥과 그래면 붉은 다람쥐가 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그리고 그들의 의사를, 그들의 처한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우리 판례가 어땠었는지, 우리 법원이 어떤 법 해석을 해왔는지보다는 앞으로 우리 법원이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들의 권리,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을 우리 법원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반드시 진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것 지역 새로 진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배심원단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멸종위종인 사냥 뿌리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권리가 인정되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서식처가 보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이 멸종위종 보호종 1급인 반달 가슴곰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달 가슴곰의 자연성과 번식을 위해서 지리산에 방생을 하고 있죠. 그들이 지리산을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야생동물인 산토끼와 다른 삭, 담비 등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단순히 멸종위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권리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삶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사건에 들어와서 여기는 국회가 아닙니다. 멸종위종들을, 야생동물들을,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지 법률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있는 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법이 잘못다고 한다면 저는 소크라테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악법도 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법이 악법임을 말하게 해라.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런 야생동물들, 권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해야겠죠. 최소한 미국처럼 멸종위종 보호법, 서식처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누구나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야겠지요. 그런 규정도 없는데 입법부도 아닌 사법부가, 법원이 멸종위종 서식처에 대해서 임의로 권리를 부여하고 판단한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합의가 안 된 그런 법률들은 곧바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배심원단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정말 무엇인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법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고, 그 법이 악법인지 아닌지, 현재 사냥 뿌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뚱이라고 착각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뿌리. 사냥 뿌리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법제도가 악법이라면 각하해달라고 해주시오. 이 법제도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당사 능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뿌리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저는 지금 이 재판 이후로 다시 인간의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석성령의 신비의 열매의 효과가 오늘까지라고 하네요. 하지만 제가 인간의 말을 할 수 있어서 저의 처지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점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인간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인간의 말을 할 수 없을지라도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건과 관련된 일들은 보다 더 동물들 입장에서 동물들의 권리를 좀 더 많이 고려해서 재판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산 5색의 케이블카가 생기면, 그리고 우리 집에 케이블카가 생기면 제가 살 수 있는 곳은 이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 뜻은 바로 제가 앞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이건 비단 저 사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설악산의 수많은 생명과 맞바꿀 저 쇳덩어리 케이블카는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설악산의 사냥과 수많은 생명들을 대변하여 현명하고 또 한 번 현명한 판단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진술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 피고 대표 혹시 진술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사업은 우리 양양군민들 그리고 강원도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 케이블카 사업은 우리 낙후된 양양군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노약자분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도 이 케이블카 타고 설악산 한번 올라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케이블카 사업은 아주 대단히 친환경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 설악산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하고요. 이 케이블카 사업이 완공이 되게 된다면 이 등산객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냥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냥들도 살고 저희 양양 국민들도 살고 이것보다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은요 우리 사냥 친구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대신 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신원들께서는 평의실로 가셔서 대신원 대표를 선출하고 평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원고 사장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장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각하로 판결해 주시면 됩니다. 또 원고 사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케이블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원고 청구 기각, 또 케이블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면 인용으로 판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평의 진행 중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의견을 듣고 싶으면 법정 경위를 통해 재판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재판부와 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부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평의를 하는 동안 잠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앉아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지금부터 2018 가합 1 재판 사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들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까? 네. 그럼 판결서를 저희
네. 판결을 선고합니다. 2018 파악 1 설악산 오색 구간 케이블카 공사 중지 청구 원고 사냥 후임 피고 주식회사 케이블카 이 사건 배심원들 전원 의견이 일치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먼저 사냥이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설악에게 대기권을 유효하게 수여하였는지 관련해서 사냥이 위임장을 작성할 능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리인이 사냥의 이익을 전적으로 대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사냥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냥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그리고 특히 오늘 재판에 출석한 뿌리 씨 어디 갔나요? 예. 뿌리 씨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원고 대리는 적법하게 소송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 사냥의 당사자 능력에 관해서 있습니다. 사냥의 당사자 능력 관련해서 특히 당사자인 뿌리가 직접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밖에 원고 대리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우리 법률상 동물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법적 의무가 있고 그 현행 민사소송법 규정이 동물의 당사자 능력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냥은 야생생물법과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종입니다. 따라서 사냥은 자신의 권리로서 소송을 제기할 능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 그러면 이 사건 공사 중지와 관련해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경우 사냥의 경우 활동 반경이 좁고 서식 환경이 특수해 멸종위기에 있는 점 그리고 케이블카 공사가 진행될 경우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서식지의 변경이 아닌 멸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결국 케이블카 공사는 사냥의 생존권을 침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사냥이 멸종하게 될 급박한 위기에 처한다는 점 등이 원고가 제출한 IUCN 자료와 그리고 증인 박프림의 증언에 따라 인정됩니다. 나아가 사냥의 멸종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편하게 경치를 감상하여 얻는 이익보다 사냥의 생존 그리고 사냥종 보존의 이익이 더 중대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할 필요성 역시 인정됩니다. 이에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 사업에 따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된다. 피고는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일당 100만원씩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변론해 주신 양측 대리 그리고 이를 진지하게 듣고 신중하게 판결해 주신 배심원 여러분들 모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창비지방법원 2018 파악 1호 사건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